인물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힘듭니다. 과거에 80년대 민중사학의 입장에서 인물에 대한 평가를 개인적으로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 왔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게 민중 중심의 역사지 지배층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특정한 인물들이라거나 영웅이라거나 또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굉장히 배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왔는데, 저는 두 개가 다 사회적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개개인이 가진 역량도 필요하고 지배층의 리더십도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인간의 역사를 다루면서 굳이 그렇게 지배층의 리더십을 무시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추라고 하는 뛰어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탕을 알았기 때문에 신라에 의한 삼국 통합이 가능해지는 그런 길을 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민중이 시대를 끌어가느냐, 시대가 민중을 시대가 영웅을 낳느냐, 영웅이 시대를 끌어가느냐, 이런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시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영웅이 출현하고 영웅이 그 시대를 타고서 시대를 끌어가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 바로 적절한 인물이 김춘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김춘추 역할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오늘날 시각에서 너무 과소하게 평가한다거나 또 무시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사실 그 철학이나 뭐 사상이나 이런 쪽에서는 본인의 기록을 많이 남기고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근거로 하면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김춘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어떤 생각에서 집권을 하려고 그랬더냐라고 하는 것은 김춘추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알 수 없기 때문에 김춘추의 삶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접근해 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부적합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특별하게 출발을 한다. 사실 춘추라고 하는 이름만 봐도 그렇죠. 춘추가 뭐죠? 공자가 노나라 역사를 정리한 책 이름, 최초의 편년체로 되어 있는 노나라 역사입니다. 춘추라고 하는 게. 거기에 중국 사회의 역사를 편찬하는 모든 것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있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고, 쓸 것 쓰고 깎을 것은 깎아내린다라고 하는 춘추 필석인데, 그 춘추라고 하는 책 이름에서 김춘추라고 하는 이름을 따왔던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사람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꿈과 이상을 그 속에 담아내려고 그러죠. 오늘날도 다 그런 겁니다. 이름을 지을 때 잘 되라고 이름 짓고 그 사람이 살아가야 할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저는 아마도 저거 아버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용춘이 뭔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김춘추 속에 투영해가지고 이름 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동지인 김유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유신도 6세기에 중국에서 굉장한 시인이자 유학자였습니다. 그 이름을 따와가지고 김유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뜻이 맞아가지고 왜 뜻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 그 배경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꿈이 맞았기 때문에. 꿈이 무엇이냐? 지금 현재 신라사회가 가지고 있는 6세기 후반 7세기의 신라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불만을 품어나가는 과정의 대안으로서 유학을 가졌다는 점에서 뜻이 맞았다. 그래서 제가 영원한 동지적 관계였고, 그냥 우리가 한번 엎어서 권력을 장악해보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더라면 영원한 동지가 되지를 못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신라사의 꿈과 이상이 합치되어 가지고, 비록 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8살입니다. 김춘추가 603년생이고 사망할 때 나이가 661년이니까 59에 사망을 하는데, 비록 김유신은 695년생입니다. 나이 8살 차이가 나지만은 이런 뜻과 의지가 같았기 때문에
영원한 동지가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물은 이 사람들이 해놓았던 어떤 업적을 통해서 접근해 볼 수가 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것은 한국 통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고대에서 중세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불교에서 유학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의 전환의 밑거름을 마련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역할이 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꿈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오랜 기간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신라가 왕이 56왕인데 56왕을 반으로 나누면 28왕이죠. 28왕씩을 나누어지는데 뒤에 29대가 무열왕이라 가지고 태종 무열왕이 반으로 나누었을 때 새로운 시대의 출발이 되기도 하는 그런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김춘추의 비중을 굉장히 두어서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김춘추가 사실은 한국 통합을 끝까지 다 달성하는 것은 누구죠? 문무왕입니다. 고구려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려 멸망시키고, 당과 싸우고, 또 외와 싸워서 마침내 통일의 전체 터전을 마련한 것이 문무왕입니다. 그걸 지켜내기 위해 가지고 나중에 사천왕사를 세우고 당나라 진입에 대비해 가지고 또 동해안에다가 절을 또 하나 짓습니다. 그게 외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군력을 빌려가지고 막기 위해서. 그게 뭐죠? 이제 가문사하고 죽어서 뼈를 화장해라 하고, 뼈를 화장했던 곳이 사천왕사라고 생각합니다. 사천왕사 앞에서 뼈를 화장해가지고 뿌리는 것은 대왕암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뿌리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얼마나 문무왕이 창업보다 수성에 고심을 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 고심을 해가지고 신라를 통일된 왕조를 당으로부터 또는 외로부터 또는 내부의 반발로부터 지켜내지 않으면 이건 이루 나갈 수가 없다 판단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그 신경을 쓴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 김춘추는 초장의 토대를 마련해서 백제를 멸망시키는 데 공헌을 했고 토대를 마련하고 백제를 멸망시켰고요. 김유신은 고구려 멸망까지 보았고 당나라와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673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779살 나이로 사망을 했고, 그 뒤 전쟁이 벌어져서 문무왕만이 신라가 완전히 통합하는데 끝까지 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통일의 가장 큰 원우는 문무왕이지만은 2대 원우는 김유신을 포함하고 삼국 유사에 따르면 3대 원우는 우열왕까지 포함하는데, 저는 창업의 측면에서는 김춘추가 훨씬 더 큰 역할을 했다. 중대라고 하는 통일 이후의 사회의 토대도 마련했기 때문에 김춘추를 크게 평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춘추는 도대체 왜 그런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한국 통합이 아니고 원래는 백제를 통합하려고 했는데 한국 통합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는가? 뭔가 신라사에 가지고 있는 불만이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김춘추가 거기에 매달려 왔던가라고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새로운 지향은 유학에 대한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봐야만 자칫하면 권력의 화신처럼 비춰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김춘추는 출생이 어떤 신라 사회에서 비주류가 될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문제가 아니고 김춘추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진제왕입니다. 진제왕은 뭐냐면 진흥왕의 둘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이
동륜태자인데 동륜태자가 일찍이 사망을 합니다. 진평왕의 아버지인데 사망을 해서 진지왕이 왕위를 계승하는데 진지왕이 어떻게 해서 4년 만에 폐위를 당했습니다. 어떤 일로 폐위를 당했을까 궁금한데 아마 뭔가 신라 사회가 나아가야 할 정도를 걷지 못했다. 어떤 정도를 걷지 못했느냐라고 했을 때 삼국유사에 보면 그런 내용이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왜 했느냐, 여기에 보면 도하녀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도하녀라고 하는 복숭아꽃처럼 예쁘게 생긴 여자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약간 뭔가 귀신과 같은 그런 냄새도 좀 풍기는 여성인데 진지왕이 살아있을 때 이 여자가 유부녀인데 접근해서 이제 아주 얼굴이 잘 생겨가지고 거의 접근을 했는데 자기 남편이 있어서 자기 아버지한테 진정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진지왕이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제2 4년 만에 쫓겨난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난 황엄해가지고 황엄해서 진지왕이 4년 만에 폐위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하고 난 뒤 귀신이 되어가지고 다시 나중에 이제 도하녀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 우리 남편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진지왕이 귀신이 되고 난 뒤 남편도 죽어서 나타나가지고 너 전에 남편이 없으면 내하고 관계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때 도하녀가 자기 아버지한테 물어보아가지고 허락을 또 받아서 관계에서 난 아들이 비흥랑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그게 설화적으로 재밌게 들어있는데 삼국유사를 저는 그냥 써놓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뭔가 은유적이고 상징적으로 뭔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뭔가가 들어있다. 이 비흥량이 그럼 귀신으로서의 진지왕과 도하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데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요 인물이 김춘추의 아버지 김용춘 또는 김용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진지왕의 여기에 귀신과 관계에서 난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뭐냐면 이거는 사생활 가능성이 많아요.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통해서라기보다 비상적인 편법을 통해 불법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 놓은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는 사생하다.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빌려가지고 했고 이런 것이 과하기 때문에 국인들에 의해서 쫓겨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죽고 난 뒤에 태어난 아마도 유복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춘추의 아버지 김용춘은 즉위를 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김춘추도 당연하게 즉위가 불가능했던 인물입니다. 즉위가 불가능하고 귀족들의 합의에 의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신라 전통 귀족 사회에서는 주류가 되지 못하고 비주류로 전락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관계가 좀 복잡하지만은 그 진지왕의 뒤를 이어서 국민에 의해서 추대받아 가지고 왕위에 올랐던 인물이 진평왕입니다. 진지왕에게는 조카가 되는 거죠. 자기 형님의 동륜태자의 아들인데 진평왕이 됐는데 이 진평왕이 이 용춘을 궁중에서 길러다가 자기 딸을 줘서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혈연 관계 굉장히 복잡하죠. 요즘 식으로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형제 자매 간에도 배가 다르면 결혼할 수 있고 삼촌 이상은 종내혼이라고 그래서 근친혼이 가능했던 겁니다. 요 근친혼이 이제 고려시대 때까지도 이어져서 고려 태조 왕건이 아주 그 여성이 많았어요. 여성이 29명 정치적 이후로 29명과 결혼을 하는데 거기에 자식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서로 간에 이복 형제 자매 간에 결혼을 많이 해요. 많이 해서 고려 초기에 왕위쟁탈전이 왕위가 굉장히 한때 불안정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건데 그 뿌리는 어디에 올라가느냐면
신라 시기에 있었던 겁니다. 요건 3촌을 넘어가면 2촌을 넘어가면 2촌 간에도 결혼이 가능한 때가 다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3촌 간에도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진평왕에게는 진평왕은 4촌 간이면서 자기 딸을 5촌하고 각각 결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관계를 해서 낳았던 게 김춘추입니다. 그렇게 보면 다른 거 따지지 않으면 혈연만 보면 굉장히 왕족 중에 왕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왕위를 자기 할아버지가 쫓겨났던 이것이 귀족들의 합의에서 쫓겨났던 이런 애들이 계속 따라붙어 다니기 때문에 주류가 되지 못하고 늘상 소외되고 배척이 된 그런 존재가 됐던 겁니다. 자연히 그런 과정에서 불평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런 사회를 뭔가 바꿔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불만을 이제 대안이 없이 하면 뭐 불만 문제가 되니까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이제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만드는 게 중국에는 말이죠. 이미 한대 이후에 한무제 이후에 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능력에 따라 가지고 신분도 존재하지만 능력에 따라 가지고 뭔가 인재를 발탁하고 사용하는 그런 걸 뜻하는 거고요. 수당대 들어와 가지고는 과거를 통해서 다 능력 있는 사람을 귀족의 자제도 과거 시험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문홈도 있지만은 일반 양민의 자제들도 과거 시험을 통해서 능력에 따라가 재상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기에 뭔가 자기 할아버지가 쫓겨났던 데 대한 이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핵심에서 배제되는 데 대해 가지고 자연히 김춘추는 다른 꿈을 꾸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 당시에 이제 골품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시기에 들어와 가지고 범왕대 들어와 가지고 제도로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거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면 많이 길지만은 성골 이야기를 하는데, 성골은 진평왕대에 와가지고 만들어내놓은 논리입니다. 원래는 성골진골이 구분이 된 게 골족 집단입니다. 골족 집단인데 진평왕이 왕위를 계승하고 난 뒤에 이제는 자기 할아버지가 진평왕이 자기 아버지가 일찍 죽어가지고 자기도 왕위 계승에 멀어졌다가 진지왕이 쫓겨남으로써 왕위를 계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평왕은 자기의 왕위 계승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가지고 그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뭐가 필요하죠? 자기 후계자가 필요한 게 뭐죠? 남자아이를 낳아야 돼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남자아이를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석가모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석가모니 아버지 이름을 빌려가지고 정반왕이라고 그랬어요. 석가모니 아버지 정반왕이거든요. 석가모니 어머니가 누구죠? 그래, 마야군. 자기 부인을 마야 부인이라고 그래요. 자기 두 동생을 석가모니의 삼촌을 이제 이름 붙여놓고 아들을 탄생하기를 이제 기대하는 겁니다. 젊을 때 아들 나오기를 기대하는데, 이때 신라 사회 특징이 일부 다처 사회가 아니고 일부 일체 사회였습니다. 진지왕도 그걸 어기려고 하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진평왕도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으려고 그랬는데 아들을 낳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들을 낳은 게 아들 결국에 못 낳았는데 석가모니를 낳으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딸을 2명 혹은 3명을 낳았습니다. 하나는 큰딸은 선덕여왕이 확실하고요. 둘째는 이제 천명이고, 셋째는 이제 논란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선화공주인데, 상공유사의 기록에 따라 가지고 선화공주를 또 철석같이 믿어왔는데, 저 미륵사 사리봉황기에 보면 사탁 적덕의 딸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새로운 자료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백제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덕여왕이 맞다, 틀리다, 아니다, 기다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서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은 선화공주가 진평왕의 셋째 딸이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어왔는데 지금은 많은 부분이 좀
흔들리고 있어가지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잘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상용유사만 절대적으로 믿을 수 없는 거고 사탁적득의 알도 이 무왕의 비인기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백제는 신라와는 다르게 일부 다 처제 사회. 그래서 나중에 의자왕이 말이죠. 결혼을 많이 합니다. 결혼을 많이 해가지고 의자왕이 아들을 41명이나 낳죠. 우리가 삼천궁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백제 사회와 고구려 사회는 신라 사회와는 다르게 일부 다 그 다음에 첩도 인정하는 그런 사회였고요. 신라 사회는 일부 일처였습니다. 지금 이제 그 통일되고 난 뒤에 중대라고 하는 시대에 8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5명의 왕이 결혼했다 이혼을 하는 겁니다. 그 다른 시기에는 전혀 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왕이 이혼을 말라고 해요. 놔두고 새로 결혼하고 또 놔두면 되는데 왕은 신라 사회는 원칙이 일부 일처이기 때문에 결혼을 한 번 하고 이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혼하면서 많은 위자료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 경덕왕의 첫째 부인의 산모가 위자료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돈 중에 또 지 돈 넣고 일부 떼가지고 황룡사에 가장 큰 종을 만듭니다. 황룡사 대종을 만드는데 아주 집도 내주고 많은 돈을 이혼 위자료로 내주는 그런 기록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평왕이 아들을 낳으려고 스카모니의 공간을 비워놨는데 결국 실패를 해나갑니다. 그 만들면서 이 홀리 패밀리, 신성가족이라고 그러는데 스카모니 일족이 자기하고 자기 직계 존 비속만 여기 특별한 홀리 패밀리다. 신성가족이다라고 해서 한 문식으로 표기하면 진종설 또는 찰제리종이라고 해서 스카모니의 종족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조그만 테두리 요게 성골이라고 하는 진평왕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아들을 못 얻으니까 진평왕이 굉장히 고민에 빠지게 되고 이제는 이제 너도 나도 왕위를 계승할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딸만 성골을 그렇게 이제 결국에 자기 딸을 왕위 계승시키기 위해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아마 그 사이에 진평왕이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가장 혈연적으로 가까운 인물이 누구냐면 자기 사위인 용춘이고 용춘은 살아있었어요. 용춘인데 용춘은 진제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왕위를 승계시키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훨씬 더 멀어지게 되니까 여기 진평왕의 고심이 많았을 거고 따라서 왕위를 계승시키는 대상 명분은 뭐냐면 성골 남진입니다. 성골의 남자가 다 했기 때문에 누구를 결혼 대상으로 삼느냐, 누구를 왕위 계승 대상으로 삼느냐, 큰딸입니다. 큰딸은 원래는 결혼을 했다고 생각이 돼요. 결혼 상대가 누구냐 하면 자기 삼촌이었던 것 같아요. 백반이라고 큰 삼촌, 작은 삼촌은 진덕이 왕의 아버지고 결혼을 했는데 아마도 일찍이 사별을 하고 있다가 선덕 여왕은 과거에 드라마에 보니까 굉장히 파워 강한 여성으로 묘사를 해가지고 아주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오래전의 일이죠. 오래전의 일인데 선덕 여왕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아주. 근데 그건 역사적 사실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선덕 여왕은 결혼했다가 혼자 살면서 골치 아파서 몸도 약하고 이래가지고 권력에 뜻이 있는 여성이 아닙니다. 그때 드라마에 보니까 고비사마에 가가지고 여성이 굉장히 이게 체력 단련해가지고 왕위를 계승하려고 했던 것을 묘사했는데 실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선덕 여왕이 그렇게 선하잖아요. 착하고 덕이 있는데 무슨 왕위 계승의 꿈을 꿔가지고 단련하고 이렇게 하는. 실제로 몸이 약해가지고 백약이 무효할 정도로 골치 아프니까 정치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덕여왕을 왕위 계승을 시키려고 했을 때 명분을 내세웠지만은 사실은 그 반란도 일어나가지고 내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라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 이제는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귀족들하고 이제는 김춘추도 이번에 이제 기회를 내어볼 수 있는 누구라도 다 뭘 가지고 이제 왕위를 계승하겠나요? 실력을 가지고 이제 왕위를 계승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당장 이렇게 나서 가지고는 바깥으로부터 가해지는 동아시아 세계의 그 어떤 큰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당 제국이 등장하고 수당 제국이 등장하는 속에서 고구려나 백제가 압력을 가해오면서 분열이 되면 그 문제가 되니까 선덕여왕의 즉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있고 지지하는 그룹이 있었던 겁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해해야 될 게 패거리가 크게 보면 세 패거리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선덕여왕을 불교와 마찬가지로 불교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지지하는 그룹이 하나 있고, 하나는 불교 지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전통적으로 전통 보수적인 이런 진골 귀족들 중에 여왕의 즉위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왕을 지지하면서 여왕의 시대가 끝나면 유학에 바탕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요 세 그룹이 나누어졌어요. 가장 불교의 입각에서 여왕을 지지하는 쪽의 대표자는 누구냐면 자장입니다. 자장이라고 하는 인물은 선덕여왕 굉장히 밀착이 되어 있던 핵심 진골 귀족인데 여왕의 즉위에 찬성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인물인데 나중에 가면 출가를 해가지고 당나라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구청목탑이 가지고 적효약이다라고 해서 이제 황룡사에다가 구청목탑을 만드는 거죠. 그건 이제 분열되어 가던 국론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했던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비담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불교 쪽 비담이라고 하는 것이 불경에 나오는 일입니다. 나중에 상대등을 역임하고 가장 왕위 계승에 가까이 접근에 들어가서 상대등으로서 힘을 가지려고 했던 인물이고, 나중에 이제 반대파와 갈등 대립으로 이제 난을 일으키게 되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일피의 이상을 만들어서 결집을 시켜 나가는 새로운 세력을 결집시켜 나가려고 했던 인물이 유학에 바탕한 김춘추 일파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크게 보면 왕당파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김춘추란 인물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태종처럼 인물에 대한 판단의 능력이 있고, 누굴 결집시키냐 하면 소외된 그룹들, 김유신과 같은 인물. 김유신은 소외된 인물입니다. 진골 귀족이긴 해도 원래 출신이 어디죠? 금강가야 출신입니다.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정조부가 했지만 자기 할아버지가 김무력인데 엄청난 군공을 세웁니다. 제일 선봉에 서가지고 총알바지가 될 정도로 군공을 세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 귀족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자기 아버지도 이제 그 야합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나중에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 자기 여동생도 진골 귀족들이 반대할 정도로 이건 진골 귀족들의 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된 그런 입장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인물을 이제 교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원효와 같은 인물인데 자기 딸을 주는데, 원효도 경산 출신인데 정통 불교에서는 소외된 인물입니다. 소외된 인물인데 아주 뛰어난 인물이니까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딸을 줄 정도로 이 정치적인 자문도 구하고 이랬던 그 사람도 끌어들이는 것.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이 강수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강수라고 하는 인물은 대가야 출신인데 아마도 우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우륵의 가야가 멸망하기 전에 대가야 출신인데 신라에 투항했다가 충주에 자민을 당하고 그 후예들입니다. 충주라고 하는 곳이 아주 묘한 곳입니다. 삼국의 문화가 만나는 그런 지대고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그런 중심 지역이고요. 여기에
강수라고 하는 뛰어난 인물이 우르고부터 100년 뒤에 나타나는데 나중에 당나라에 병력을 요청을 할 때 마지막 성무수를 띄울 때 국서를 누가 쓰느냐 강수가 씁니다. 강수가 이제 김춘추도 내가 죽을 날도 다 됐는데 전쟁은 일으켜야 된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백제를 멸망시켜야 뭔가 나라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데 이렇게 죽고 나면 신라가 언제 멸망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당나라의 마지막으로 매달리는데 그때 명문의 외교 문서를 누가 쓰는가 하면 강수가 써가지고 이걸 이제 승사시키게 돼요. 그 시골에서 지방 출신입니다. 중앙에 들어와가지고 지방민으로서 능력이 있지만은 배제되는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을 김춘추가 알아보아서 그 사람들을 등용해서 썼던 그런 해안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본인도 역시 배제를 당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왕위를 계승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이제 집착을 해 나가는데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진평왕은 자기 딸에게 승계시키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이제 하는데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큰 딸을 왕위 계승시키면서 631년에 와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걱정했던 대로 난이 일어나는데 난이 일어나는 걸 진압하고 난 뒤에 선덕여왕이 왕위를 계승했을 때는 타협을 하는 겁니다. 타협을. 다음 왕위 계승권자가 지금 서로 간에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다. 기회를 벌기 위해서. 왕당파들하고 선덕여왕의 저기를 이제 그 지지하는 요게 이제 성골남진론파들입니다. 성골남진론파 또는 왕당파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 선덕여왕의 저기를 지지를 하는 겁니다. 이런 기회에 실력을 쌓아가지고 실력으로 백의모미를 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도 마찬가지로 내세웠던 거는 뭐냐면 여주불능 여자가 어떻게 왕이 오르냐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데 여주불능선이라고 그래요. 여자는 정치를 잘 할 수가 없다 유학적으로 볼 때. 유학에서는 뭐라 그러죠? 그리고 속된 말로 암탉이 오르냐 상국사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왕위를 계승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만일 그걸 둘러싸고 폭발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선덕여왕이 저기가 가능해지게 됐던 것은 두 세력 사이에 일정한 타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타협이 이루어질 때 가장 요직은 뭐냐면 상대등입니다. 상대등이 왕위 계승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왕 반대파들은 상대등을 두고 여왕을 저기시켜가지고 왕위를 계승케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뭐 하느냐면 다음에 차기를 이제 준비를 해 나가는데 선덕여왕은 즉위하고 난 뒤에 정치가 방금 말씀드린 골치 아프니까 선덕여왕은 어느 편을 노골적으로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한 게 뭐냐면 불사를 일으킵니다. 신라 역사에서 많은 불사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많이 불사를 한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경덕왕이 가장 많은 불사를 했죠. 불사 석굴암뿐만이 아니고 남산 일대나 곳곳에 많은 불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경덕왕도 마찬가지로 아들을 낳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는데 이 공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나라가 무너져도 아들을 낳겠다. 마치 진평왕이 스카모니를 낳으려고 그랬던 것처럼 이 옥황상제에게 선녀를 보내가지고 아들을 얻게 해달라. 너는 아들을 얻으면 딸은 주는데 아들을 얻으면 너 나라가 망한다. 경덕왕이 나라가 망해도 괜찮다. 아들만 얻으면 아들에 대한 집착이 진평왕만큼 경덕왕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설화적으로 남아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계획도 하고 불사를 많이 해서 신라사에 가장 많은 불사를 했던 흔적을 남기고 있는 인물이 경덕왕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불국사 석굴암이지만 그런데 경덕왕 다음으로 많은 불사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인물이 바로
선덕 여왕이. 왜 그러냐면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 마련하고 정치개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견제와 균형이 깨어지기 때문에, 깨어지게 되면 파탄이 나면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가까이에 백제가 칼을 들이대고 있고 기회를 노려서 고구려가 공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신라사회가 멸망할 것이니까 멸망할지도 모를, 아직까지는 약체였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타협이 이루어지게 되고 다음 수를 이제 노리게 되는 그런 국면이고, 해서 그 견제와 균형 속에 타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덕 여왕으로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약이 무효한 거죠. 불사를 일으켜서 불력을 빌려가지고, 백부자해도 열고 불력을 빌려가지고 극복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나 시한폭탄은 잠재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642년의 일입니다. 642년에 백제 의자왕이 공격을, 궁정 내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의자왕에게 반대하는 세력은 다 내몰고 641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를 신라를 공격함으로써 무마시키려고 하는 생각으로 총공세를 가해가지고 낙동강 전선까지 진출해 들어와가지고 과거의 가야 영토를 다, 신라의 반점 영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신라는 굉장히 위기 상황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낙동강 방면을 이 지휘하던 총지휘관이 누구냐면 김품석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김품석이라고 하는 인물은 김춘추의 사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춘추의 사위가 거기서 엉뚱한 행태를 보였어요. 자기의 데려갔던 북한의 여자를 탐한다거나 거기 있는 지방의 여성들을 탐한다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말기에 죽기 바로 직전에는 백제에 항복하자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죽죽이라고 하는 지방민도 끝까지 항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항복을 해서 결국에 대하성도 함락이 되고 거기서 이 부처가, 두 부부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요것이 신라사회에 던졌던 충격은 굉장히 컸던 겁니다. 소위 그 세소고개라고 하는 이런 말, 임전무태인데 국가에 대해 충성을 다해야 되는, 엉뚱한 일을 하다가 나라의 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결국에 그 책임이 어디에 들러오느냐면 김춘추에게 돌아와가지고 김춘추가 굉장히 위기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춘추가 몸소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나라에 사신을 보냈는데, 당나라는 계획을 세워서 고구려를 공격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고구려 공격은 뭐냐면, 당나라의 입장은 신라는 긴급한 게 백제 공격을 막는 일인데, 따라서 신라는 당나라로 하여금 백제를 공격하게 해달라, 백제 성공론입니다. 그러나 알았다라고 하면서 당나라 쪽에서는 고구려 성공을 주장하면서 입장이 차이를 보여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이런 위기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김춘추가 직접 나서가지고 643년에 고구려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음에 이야기할 계수문도 만나고 고장왕도 만나서 타협을 하려고 그랬지만 이미 강력론자들이 세를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돌아와서 이 난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다시 외로 건너가가지고 외의 동향도 살피게 되는데, 두 개 다 물론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건 달성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 당시에 여왕이 왕위를 계승하고 있었습니다. 여왕이. 그래서 아마 이것도 저는 이쪽에 아마 뭔가 여왕이 어떻게 해서 즉위하고 하느냐라고 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사람이 일본에 간 사이에 비담의 난이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647년 1월인데 김춘추가 없는 것을 틈타고 선덕 여왕이 말년에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비담이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사실은 이 난을 일으키면서 이 비담이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왕당파들은 진덕여왕을 왕위에 내세우고 있어가지고 한판의 싸움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게 되니까 비담이 난을 일으키게 되고, 여기 김유신이 이제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김유신의 이거 책략이 아주 뛰어난 술수, 이런 것들이 아주 여지없이 드러나는 상황인데, 그 기록에 보면 비담은 명할 산성의 진을 치고, 왕당파들은 월성의 진을 쳐가지고 초기에는 굉장히 비담이 우세하다가 김유신의 책략으로 이제 비담을 나는 보름 만에 진압을 하게 되고, 그 반란의 초기에 신덕여왕이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덕여왕은 난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이미 말년의 상황이었고, 말년의 상황에 차기 왕위 계승 근자는 신덕여왕의 사촌 동생인 진덕왕으로 다시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 왜냐하면 성골에 남자가 없기 때문에 왕위를 여자에게 줬는데, 아직까지 성골이 여성이 남아있었고, 그게 명분이 되어가지고 진덕여왕이 왕위를 계승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실권을 장악했지만은, 그렇다고 김춘추가 당장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반대파가 더 많았습니다. 김춘추가 실권을 장악한 데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반대파가 훨씬 더 많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무마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김춘추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무술을 하나 던지는 게, 직접 고구려에 들어갔다가 군사 동원 실패하고 외에도 들어갔다가 와서 뭐 실패라고 할 수는 없는데 동향을 파악하고 또 외를 통해서 백제를 견제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어느 정도 실권을 장악을 했는데 진덕여왕을 내세워놓고, 이 사람이 648년에 진덕여왕 제위 2년째입니다. 2년째. 당나라에 들어가는 성무술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에 고구려도 갔다가 일본에도 갔다가 당나라에 갈 정도의 외교 활동을 했던 사람은 유일한 인물이 김춘추입니다. 중국적 기록이나 일본적 기록에 동시에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인물이죠. 원효와 같은 인물은 중국적 기록에도 등장하고, 뭐 이 사람은 외국에 가본 적도 없지만은 중국적, 일본적 기록에도 원효는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뒷날 가면 장보고와 같은 인물도 우리적 기록은 물론이고 중국적, 일본적 상당히 국제화된 인물인데, 이 국제화된 천문을 열었던 게 사실은 김춘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김춘추는 648년에 당나라에 들어가가지고 군사적으로 군사를 빌리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어디에 나가고 싶어 하느냐면 국자감의 날 나가서 좀 보자 이렇게 합니다. 국자감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인 거죠. 거기에 뭐 국자감이 유학교육 최고의 교육기관입니다. 거기에 김춘추의 뜻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내 군사적 용도로 여기 왔던 것이 아니고 나는 여기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 실제로 유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당나라 태종으로부터 뭐 온갖 선물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와 일정한 타협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밀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요. 나중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지만은 서로 간에 밀약을 한 내용이 뭐냐면, 백제를 멸망하면 너가 가지는데, 특히 태강 이남의 땅은 너가 가지라. 고구려 땅은, 평양 이남의 그 땅은 신라가 가지라. 그 이북의 고구려 땅은 우리가 가진다. 라고 이렇게 밀약을 했던 것 같은데, 돌아와가지고 군사관계를 맺었던 데는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 밀약은 돌아와가지고 신라 내에서는 김춘추가 자기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중국적인 기록에 그 기록을 남기지 않아가지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강수가 유인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국서에 보면
당태종하고 우리 태종이 해가지고 해서 너 약속했는데 왜 안 지키냐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둘러싸고 논란이 많지만은 그 기록을 통해서 보면 서로 간의 밀약이 이루어진 것은 틀림없고 군사동맹이 이루어졌는데, 이 군사동맹에 대해 가지고 신라에서는 당장 백제를 치주기를 바랐는데, 당나라에서는 자기 내부에 고구려를 친다고 그러고, 고구려를 쳤다가 이제 실패를 하고 또 고구려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약속을 했던 당태종이 649년에 죽는데, 사망하면서 뭐냐면 고구려 함부로 자기 아들이 유약해요. 고조이 유약하니까 함부로 이제 고구려 공격하는 것을 관둬라. 자신하면 당이 멸망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김춘추와 약속을 했는데, 김춘추는 돌아와가지고 당나라의 약속을 믿고서 자기 내부에 기반을 쌓는 그 용도로서 활용하면서 뭐냐면 유학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당제로 바꾸어서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우리는 연호 사용을 포기한다.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천자는 칠묘고 자기 조상 칠대조를 종묘에 모시는 건데, 제후는 오묘입니다. 스스로 오묘제를 사용하면서 중국 당나라를 자기 편으로 적극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낮춰가지고 굉장한 외교적 책략입니다. 모순되는 행위를 해요. 태종이라고 나중에 그러지만은 나는 스스로 태종이라고 자처하는 건 나는 신라의 태종이다라고 하는 자처를 김춘추 스스로가 왕위에 있으면서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죽거든 태종이라고 하는 묘를 쏴. 이런 그림도 김춘추가 그려놓고 사망을 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당제를 적극 수용하고 유학에 바탕한 체질 개선을 해 나가면서 국내에 내 뒤에 당이라고 하는 큰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과시함으로써 국내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가기 위해서인데, 이제 진덕이 왕은 그야말로 김춘추와 김유신이 실권을 장악하고서 허수아비로서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모든 실권은 지면서 유학적 질서에 바탕해가지고 신라사회의 체질을 바꾸는데 노력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는 자기 스스로 준비해 나가기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는 그런 방향인데, 사실은 이제는 막바지에 진덕이 왕이 사망할 즈음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사망을 하고 난 뒤에 후계자를 이제 누구를 정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김춘추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반대하는 세력이 그만큼 많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당시 상대등이 누구냐면 알천입니다. 알천이 나이도 많지만 회의를 통해 가지고 김춘추를 추대를 안 하는 겁니다. 알천을 이제 추대하는데, 사실은 알천이 추대한 게 왕위가 아니고요. 뭘 추대하는가 하면 알천이 섭정을 하다가 당분간 또 과도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알천을 섭정을 하게 하는데, 알천이 압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은데 뭐라고 하면 난 늙어가지고 섭정조차도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칼을 들이미니까, 그 칼을 들이미는 선보에 선 사람이 누구냐면 김유신이 실력으로 미는데, 반대는 많이 하지만은 자신하면 둘이 폭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게 우리가 이제 왕위 개선을 3번 요구해가지고 3번 요구해서 김춘추가 3번 사양하다가 됐다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알천에게 섭정을 해달라고 그랬듯이 알천이 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안 하는데 뭘 김춘추한테 요구했느냐. 섭정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섭정을 할 수가, 섭정을 안 한다는 거죠. 저기를 해달라고 그랬으면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려왔는데 당장 한다고 그랬을 텐데 처음에 와가지고 거절합니다. 또 와 거절하니까 3번째 저기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기를 이제는 섭정을 안 하니까
칼을 들이밀으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즉위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데 그렇다고 반대하는 세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춘추로서는 654년에 즉위를 했지만은 나이도 이제 많습니다. 50대 중반. 50대 중반, 요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50이 되면 할아버지입니다. 뭐 정손도 낳고 할 정도로 50 할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죽을 날이 그렇게 머지 않았다고 판단하는데 엄청난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외의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코앞에 당나라의 문제입니다. 김춘추는 이제 즉위해서 왕위를 계승해가지고 창업을 하고 이 이후의 안팎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엄청난 과제를 안고 있었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 유일한 길은 뭐냐면 전쟁을 통하는 길밖에 양자를 동시에 해결하는 길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속 해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당에서 선뜻 수용을 안 하는데 659년에 가가지고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겁니다. 이제는 강수로 하여금 명문장을 쓰게 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 아들 김인문을 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보내놓고 초조하게 엄청나게 이제 봄부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것이 실패하면 단독으로라도 백제와 전면전을 벌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당나라의 사정이 이제 근본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당나라에 고종이 등장하면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무척천이라고 하는 희대의 여성, 전무후무한 나중에 여제가 등장을 하는데 이 당시에 관농 집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당나라 건국 세력하고 무척전이 자기 세력 기반을 넓히기 위해 가지고는 당나라 건국 세력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요 한 5년 동안에 제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659년에 마지막 남은 당 내부의 적대 세력이 누구냐면 당 고종, 자기로서는 처 외삼촌입니다. 장손무기라고 하는 인물을 쳐내가지고 659년에 내부가 굉장히 불안한데 이때 주도 세력이 관농 집단, 요 집단은 말이죠. 고구려를 성공하자라고 하는 쪽으로 줄곧 주장해왔던 그룹인데 이 그룹에 대신해가지고 소위 산동 집단이라고 하는 오늘날 산동이 가장 인재를 많이 배출한 지역입니다. 산동 집단을 중심으로 가지고 가면서 당나라는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오래도록 주장해왔던 고구려 성공을 버리고 내부 문제, 불안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제 성공으로 돌아서게 돼가지고 이 마지막 승부수가 맞아떨어져 가지고 전쟁을 이제는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대단한 겁니다.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키던 바로 이때 직전에 말이죠. 김유신을 상대덕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김유신의 상대덕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 상황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통 보수 귀족들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660년에 들어와 가지고는 전쟁을 일으키기 직전에 마지막 승부수를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당나라가 오기로 했고 당나라 659년에 이제 내년에 공격한다라고 하는 첩보를 보내왔어요. 자신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삼국사기나 유사에 보면 귀신이 이제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줘서 그건 이제 알고 있어서 대비를 하는데 결국에 660년에 백제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못했어요. 국제 동향에 어둡고 신라는 약체가 결국에 두 강자를 제압을 하는데 어떻게 제압을 하느냐 오랫동안에 교묘한 외교적 술책으로 약할 때는 고구려에 붙었다가 필요할 때는 백제에 붙었다가 나중에 둘 다 적으로 돌려가지고 마침내 당을 끌게 되는 이건 생존의 본능입니다. 그걸 가지고 적대 대족 행위를 했다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정말 저는
천박한 이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민족에 대한 기본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요. 국가를 운영해 나가고 하는 데에는 이거 뭐 김춘추가 어떻게 성공했느냐는 약체가 강자를 이겨내서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는 것을 가장 일차적인 것은 외교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그건 4세기 때부터 축적이 되어 왔던 결과가 7세기에 나타나서 결국에 그것이 삼국 통일의 기반이 되었다. 그 문을 열었던 게 바로 김춘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내부적으로 이제 강화하면서 걱정이 아들이 많아요. 아까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8명이고 첩에서 난 아들이 5명. 그 중에 가장 실력자들이 본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김인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원효를 쓰거나 김유신을 쓰거나 강수를 쓰거나 이런 사람이나 정치적 적대 세력을 제거하거나 이런 방면에 아주 뛰어난 청략가가 김춘추였고 우리가 외교만을 이야기하지만은 사람을 등용하는 데도 뛰어난 인물이에요. 우리가 아까 전에 같은 편에 있지만은 불교 쪽을 지배 이데올로기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왕편에 쓰고 했던 자장이에요. 자장도 바로 이 시점에 이제는 용도 폐기가 되는 겁니다. 자장도 정치적 심에서 밀어내게 돼요. 자기 목적을 달성하니까. 그래서 자장도 오대산에 들어가가지고 노상객사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쫓겨나가지고. 그 정도로 이 사람이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꿈을 실현하는 데는 가차없는 요게 용인술이었다. 그런 점에서 죽고 난 뒤에 태종이라고 하는 묘호를 사용했던 것은 당나라 태종과 그대로 닮아있는 태종이 가차없고요. 내 반대하는 세력은 포용을 하지만은 적대하는 세력은 가차없는 그런 모습을 김춘추도 보여줬다. 그래서 정치적 적대 세력은 이 이후에도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김춘추 무일왕이 죽고 난 뒤에 이곳저곳에서 나타납니다. 전쟁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당나라도 신라의 내분을 적절하게 이용해 가지고 분열책을 써서 활용을 하는데 결국에 문무왕과 김유신이 결합해서 성공을 하게 됨으로써 남는 과제는 이제 작업을 했는데 이제는 수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만 남겨지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거와 맞지 않은 두서없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글을 통해서 좀 읽어보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